둘러싸고 한때 거대한 기독교 제국이 펼쳐져 있었다.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에 그 수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콘스탄티노플이다. 전 세계 재물의 3분의 2가 모였다고 전해진다. 지금은 주민들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위대했던 시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바로 비잔틴 제국이다. 그럼 그 화려했던 시절로 여행을 떠나보자. 이스탄불의 중앙에 위치한 이곳에는 원래 법정이 서 있었다. 이곳에서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다 뜻밖의 유적이 발견됐다. 도대체 이곳 지하에서 무엇이 발굴되었던 것일까? Bu kemerli geçiş çıktığı zaman çok heyecanlandık. Çünkü burası Osmanlı dönemiyle Bizans dönemini ayıran bir zaman tüneli gibiydi. 놀랍게도 여기에는 비잔틴 제국의 왕궁이 묻혀 있다. 바다 건너편에 모자이크가 보이는데 6세기에 제작된 것이다. 하지만 벽에 그려진 그림들은 9세기 작품들이다. Burası özel bir oda. Gördüğünüz gibi freskleri var. 9 ila 10. yüzyıla tarihliyoruz. Üzerindeki desenler bitkisel. Biz bunlara rozet adını veriyoruz. Altta da başka bir bant içinde değişik yapraklar var. Bu kadar süslü bir yer olduğuna göre herhalde özel bir oda olmalıydı. Belki de bir yatak odası. 방 한쪽에서 발견된 유골은 12세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잔틴 제국은 서기 4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강대한 제국을 형성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도 1000년 이상 제국의 명맥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이 시기 동안 많은 위대한 유산이 탄생했다. 정교한 금 세공품에서부터 화려한 칠보공예품까지 만들어졌다. 뛰어난 기술과 예술 기법들이 유럽 전역으로 전해졌고 여러 문화를 꽃피웠다. 당시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는데 금색 장식의 비단이 비잔틴 제국을 통해 이곳까지 전해졌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준 실크로드 덕분에 머나먼 동양의 중국 땅에서도 비잔틴 제국의 금화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비잔틴 제국과 활발한 교육 활동을 벌였다. 비잔틴 문화를 대변하는 모자이크는 아직도 유럽의 교회와 성당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를 비롯해 9개 국가가 비잔틴 제국의 문화유산을 이어받았다. 우리는 긴 세월 비잔틴 제국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볼 것이다. 천년 이상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비잔틴 제국. 과연
우리 인류에게 어떤 문화유산들을 남겼을까? 그 위대한 유산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옛 영광을 간직하고 있을까? 이탈리아 베네치아, 5세기 무렵 바다 위에 건설된 도시다. 바로 비잔틴 제국이 출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그때 이후로 많은 수로가 건설되고 도시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당시 지어진 건축물들이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늘날 베네치아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명소다. 하지만 이 도시가 비잔틴 제국의 번영과 운명을 같이 했다는 사실을 아는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베네치아에 들어서면 수로를 따라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양식의 건축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돌아보면 곳곳에 비잔틴 문화가 공존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먼저 수로를 따라 지어진 오래된 작업실 한 곳을 찾아봤다. 유리 타일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제작된 유리 타일이 한다. 모자이크에 들어갈 재료를 완성하려면 녹인 유리를 얇은 판 위에 넓게 펼친 후 작은 조각으로 잘라줘야 한다.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의 유리 조각들을 결합해 만든 모자이크가 비잔틴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 양식이다. 유리의 색깔은 재료의 양과 가열 온도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완벽한 색채를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뛰어난 기술과 오랜 경험이 어우러져야 가장 완벽한 색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비잔틴의 모자이크를 재현해내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장인들이 구슬땀을 흘렸다. (6세기) 모자이크는 이런 색채 표준표를 사용했는데 25가지 색깔로 주로 파랑과 빨강색 계열이다. 하지만 모자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색깔은 바로 금색이다. 이 금색 유리 타일은 비잔틴 제국의 번영과 높은 기술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금색 타일은 실제로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얇은 금박을 넣어 제작된다. 하지만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작업이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금색 모자이크 작품들이 소실되었다. 다행히 최고의 작품들이 이곳 베네치아에 남아있다. 한쪽으로 베네치아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산마르코 성당이 보인다. 성당은 베네치아의 다른 건축물들과 달리 5개의 돔 지붕을 가지고 있다. 하루에만 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이곳 산마르코 성당을 찾는다. 11세기에 지어진 전형적인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금빛 물결이 성당을 뒤덮고 있다. 그 사이로 모자이크들이 조화를 이루며 그 모습을 뽐낸다. 산마르코 성당의 모자이크들은 비잔틴 제국에서 초대한 장인들에 의해 제작됐다고 한다. 그때부터 모자이크 기술이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수세기에 걸쳐
모자이크가 완성되어졌다. 오래전 비잔틴 사람들은 금색이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믿었다. 성당 정중앙에 위치한 가장 큰 돔의 천장에는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11세기에 그려진 것이다. 예수 옆으로 성모 마리아와 12제자 그리고 대천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모자이크는 성경 말씀을 신도들에게 전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 모자이크는 예수에게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유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성당을 둘러보며 전 세계로 기독교가 전파되기를 바라는 강렬한 종교적 열망을 느끼지 않았을까? 산마르코 성당에는 모자이크 외에도 뛰어난 금세공 기술을 보여주는 예술품이 있는데 비잔틴 제국 최고의 보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제단 뒤쪽에 서 있는 금벽장인 팔라도로다. 팔라도로는 12세기에 제작됐는데 베네치아 총독의 지시에 따라 비잔틴 장인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크기는 높이 2m에 폭 3m로 오늘날까지도 그 아름다운 빛깔을 잃지 않고 있다. 팔라도로를 만들기 위해 진주 500개, 에메랄드 300개, 사파이어 250개를 포함해 2000여 개 이상의 보석이 사용됐다. 팔라도로도 기독교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중앙에 예수가 있고 그 주위로 복음서를 남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리 잡고 있다. 예수 아래쪽으로 성모 마리아와 함께 비잔틴 제국의 황제와 황후가 그려져 있다.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에게 배신자가 누구인지 묻는 요한의 모습도 보인다. 중앙에 음식을 치부려 하는 이가 바로 유다다. 성당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데 개폐식 문 뒤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모습의 성모 마리아도 비잔틴 문화의 전형적인 양식에 속하는데 니코포이아라고 불린다. 당시 승리를 기원하는 그림으로 인기가 높았다. 원래 아이콘이란 말은 그리스에서 유래했는데 비잔틴에서는 나무판에 그려진 종교화를 가리켰다. 베네치아는 6세기경에 비잔틴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도시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베네치아가 소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해외 교육이 필요했고 성공적인 교육을 하려면 강력한 제국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È stata una presenza enorme perché Venezia è nata come entità bizantina, è cresciuta nei secoli, nei primi secoli, in legame stretto con Bisanzio e alla fine è rimasta bizantina molto più di quanto non si pensi, quando ancora ormai non ci si riconosceva più come bizantini, ma le radici restavano. Sono a casa loro a Costantinopoli, controllano Creta, hanno Creta, quindi c'è un intreccio molto forte. 사실 비잔틴 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세기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로마 제국이 그 세력을 유럽 전역으로 확장해가던 시기였다. 영국, 포르투갈, 북아프리카와 터키까지 로마 제국에 속했고 로마 제국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이 있으면 힘든 시절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3세기로 접어들면서 로마 제국은 그 세력이 약해져 갔고 이민족의 잦은 침략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운명은 젊은 콘스탄티누스 왕제의 두 어깨에 달려 있었다.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한 콘스탄티누스는 두 가지 대개혁을 단행한다. 우선 그때까지 탄압을 받고 있던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수도를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던 로마에서 동쪽으로 옮기도록 했다. 바로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로, 당시는 비잔튬이라 불리는 작은 항구 도시였다. 비잔티움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천혜의 요새였다. 서기 330년 콘스탄티누스 왕자는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그 이름을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즉 콘스탄티노플이라 불렀다. (4세기가) 되면서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된다. 곧 서로마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동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제국으로 그 명맥을 이어갔다. 뒤의 학자들은 동로마 제국을 수도의 원래 이름을 따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렀다. 콘스탄티노플을 바라보면 커다란 탑이 솟아있는데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기에 아주 좋은 장소다. 그럼 이곳 콘스탄티노플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들어보자. Bu gördüğünüz yapı Galata Kulesi. İstanbul'un en güzel manzaralarından birini bu kuleden seyredebiliriz. 갈라타 타워는 원래 6세기경에 등대로 지어졌다. 높이 53m로 어느 지점에서건 도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계승자들은 파리와 런던이 건설되기 훨씬 오래전에 이곳에 인구 40만의 도시를 건설했다. Bunun içinde en uygun yer olarak Roma'nın küçük bir kenti olan Bizantiyon kentini seçti. Bizantiyon şu gördüğümüz birinci tepe. Topkapı Sarayı ve Ayasofya'nın olduğu tepeyi kapsayan küçük bir kentti. Konstantin Roma kentini model alarak burayı biraz Roma kentine benzer bir biçimde imar etti. Yani Roma kentinde olan her şey aynı zamanda bu kentte de olsun istedi. 콘스탄티노플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으로 성벽이 서 있다. 내륙으로 통하는 지대를 따라 성벽을 아주 굳건하게 세운 것이다.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이 성벽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가장 두터운 지점은 그 두께가 5m나 된다. 세 겹으로 이루어진 성벽 중에 도시에 가까운 쪽은 그 높이가 무려 12m에 달했다. 그리고 성벽 바깥쪽으로는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도랑을 파고 물을 채워 넣었다. 비잔틴 제국이 1100년 동안 번성했던 데는 이렇게 튼튼한 성벽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사가 필요했다. 1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오려면
이렇게 수로를 건설해야 했다. 그리고 수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이런 시설이 지어졌다. 거대한 지하 저수지다. 덕분에 도시 전체가 포위를 당해도 3개월 동안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모든 기둥에는 이렇게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메두사의 얼굴을 조각한 기둥도 보인다. 메두사는 신화 속 괴물로 그녀의 눈을 쳐다본 사람은 돌로 변했다고 한다. 메두사의 머리는 뱀들이 뒤덮고 있다. 비잔틴 사람들은 이렇게 괴물의 얼굴을 거꾸로 조각해서 사악한 힘을 차단하려 했던 것일까? 왕궁을 비롯해 대부분의 중요한 건축물들은 바다에 인접한 절벽 위에 지어졌는데 아쉽게도 전쟁으로 파괴돼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황제가 살던 거대한 왕궁 옆으로 히포드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전차 경주가 열리던 곳이다. 히포드롬을 둘러보면 이집트에서 옮겨온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는 곳이 보인다. 당시 이곳 히포드롬은 무려 10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히포드롬이 있던 자리에 공원이 들어서 있다. 하늘로 뻗어있는 오벨리스크를 보면 이곳이 4세기 유적지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기단석을 살펴보면 당시 경주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비잔틴 제국의 영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거대한 돔 지붕에 하기야 소피아를 선택할 것이다. 황제의 명으로 6세기에 건립될 때에는 성 소피아 성당으로 불리기도 했다. 왕궁까지 무려 5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한 덕분에 6년 만에 거대한 성당을 완성했다고 한다. 현존하는 비잔틴 제국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베네치아 남쪽으로 아드리아해를 따라 소도시 라벤나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많은 성당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라벤나는 르네상스 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유스티니아누스 왕자가 통치하던 6세기 무렵 비잔틴 제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당시 지어졌던 많은 건축물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곳 산타 폴리나레 누오보 성당도 6세기에 지어졌는데 초기 비잔틴 건축의 걸작에 속한다. 성자들의 행렬 모습이 성당 내부의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벽화 속 인물들은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했고 이렇게 성자로 남게 되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파견된 장인들이 모자이크 작업을 직접 이끌었다. 사실 모자이크 작품은 가까이에서 보면 이상한 색깔의 유리 조각들이 아무렇게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몇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면 아름답고 조화로운 전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콘스탄티노플의 장인들은 이렇게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뛰어난 모자이크 제작술로 명성을 날렸다.
이곳은 6세기에 라벤나에 지어진 산 비탈레 성당이다. 전체적으로 팔각형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로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건축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곳 성자의 방은 사방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실내의 많은 벽화들은 비잔틴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복원되어져 왔다. 하지만 6세기에 제작된 모자이크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가장 채광이 잘 되는 제단 주위에 자리 잡고 있다. 산비탈레 성당의 모자이크들은 아름다운 색채로 가득한 신의 세계를 담고 있다. 천장 중앙에는 예수의 상징인 양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불사의 영혼을 상징하는 공작도 보인다. 예수 옆으로 보이는 돌고래들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한다. 사도 마가의 상징인 사자의 모습도 보인다. 아래쪽 벽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두 개의 그림이 담겨 있다. 왼쪽에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모습이 보인다. 금색이 모자이크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쯤이었다. 이 뿔들은 코누코피아라 불리는데 바로 풍요의 뿔이라는 뜻이다. 고대 시대에 풍요로운 수확을 뜻하는 상징물로 사용됐다. 예수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 성 비탈레에게 순교를 경배하는 왕관을 하사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은 대주교로 성당이 건설되고 있는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대부분의 모자이크가 유리로 제작되었지만 조개 껍질을 사용한 작품들도 있었다. 비잔틴 제국 이전에는 주로 석재를 이용해 모자이크를 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비잔틴의 장인들이 다채로운 색채로 밝은 빛을 내는 모자이크를 창조해냈다.
천장 아래쪽 양벽면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테오도라 황후의 모습이 담겨 있다. 서기 6세기에 비잔틴을 통치했던 유스티니아누스가 망토를 걸치고 있는데 신의 땅으로 가는 동안 황제들만이 망토를 걸치도록 허락받았다고 한다. 유스티니아누스의 맞은편 벽면에 취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테오도라 황후의 모습이 보인다. 테오도라는 비천한 신분의 무용수였지만 유스티니아누스의 마음을 사로잡아 황후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6세기는) 비잔틴 제국이 그 세력을 확장해가던 시기였다. 유스티니아누스 왕제는 고대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갈망했고 대대적인 군사 정보를 통해 비잔틴 제국의 영토를 넓혀나갔다. 유스티니아누스 왕제는 또한 시민법 대전을 편찬해 법체계를 정립하는 데도 힘을 쏟았는데 당시 만들어진 시민법 대전은 유럽의 근대적인 법제도가 탄생하는 데 훌륭한 발판이 되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는 인기가 없던 황제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쟁을 수행하느라 너무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었다. 서기 532년 1월 백성들의 불만이 히포드롬에서 전차 경주가 열리는 동안 극에 달한다. 작은 소요로 시작된 시위가 대대적인 폭동으로 커지면서 결국에는 황제를 퇴위시키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른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원래 폭동을 피해 도피하려 했다. 하지만 테오도라 황후가 당당히 맞서라고 충고하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고 한다. 도망쳐야 할 때가 아니에요. 황제는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저도 황후로서 무시받고 싶지 않아요. 황제시여, 안전을 걱정하신다면 해결책은 간단하옵니다. 우리에겐 엄청난 돈과 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는 대가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옛 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세요. 죽은 자의 옷이 황제의 옷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고 했어요. 황후의 말이 유스티니아누스의 마음을 바꿔놓았고 황제는 곧바로 군대를 파견해 폭동을 진압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무력 진압으로 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고대 로마에서는 시민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시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는 무력으로 폭동을 진압한 덕분에 황제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 왕제는 당시 폭동으로 불에 탄 교회를 복구해 웅장한 하기야 소피아를 세우도록 했다. 바로 성 소피아 성당이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하기야 소피아를 통해 세계의 기독교를 대변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황제의 권력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비잔틴 제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 이 교회는 라벤나시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1993년 바로 이 자리에서 지하주차장 공사가 시작됐다. 바로 그때 비잔틴 시대의 주거주의적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략 800평방미터에 걸쳐 분포했다. 바닥의 모자이크들은 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명됐는데 복구 작업을 거쳐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꽤 복잡한 문양처럼 보이지만 사각형과 원 같은 간단한 도형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 각 방마다 아주 다른 문양들이 사용됐다. 가장 큰 방에는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는 신들의 그림이 있는데 사계절을 표현하는 것이다. 입구에서 가까운 이 방은 하객들을 위한 방으로 추정된다. 10세기가 끝날 무렵 동쪽에서는 이슬람 제국이, 서부 유럽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바야흐로 비잔틴 제국도 지난날의 영화를 계속 누리려면 이들 제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독일 밤베르크에 신성 로마 제국의 성당이 있다. 이곳에는 10세기에 대주교가 특별한 의식을 위해 사용했던 예복과 양말이 남아있는데 모두 비잔틴의 비단으로 만들어졌다.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금색 양말을 포함해 이런 예복은 최고의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다. 이 때문에 비잔틴 제국은 주변 국가와의 친선을 위해 그 지도자들에게 고급 비단 제품을 선물로 보내곤 했다. 비잔틴 제국이 최고의 번영을 누릴 무렵 베네치아도 한창 성장하고 있었다. 상업이 발달하고 은행들이 리알토 다리를 사이에 두고 거리를 메웠다. 산마르코 성당 옆으로 두칼레 궁전이 자리 잡고 있다. 한때 베네치아 정치의 중심지였다. 과거 베네치아는 공화국으로 귀족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총독을 직접 선출했다. 당시 베네치아는 상업의 성장과 체계적인 군대를 기반으로 비잔틴 제국의 듬직한 일원으로 활약했다. 두칼레 궁전의 한 벽면에 그때의 모습이 재현돼 있다. 베네치아의 병사들이 바다에서 이슬람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다. 교육품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베네치아의 선원들은 군인으로도 활약했는데 비잔틴 왕실은 베네치아인들의 해상 전투 능력에 크게 감탄했다고 한다. 덕분에 베네치아 선원들은 아드리아해를 항해하는 비잔틴 제국의 배를 보호해 주었고 그 대가로 세금 면제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비잔틴 황실의 지원 속에 베네치아는 교역망을 더욱 확대했고 아드리아해의 수많은 항구들을 관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비잔틴 제국이 번영하는 동안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최대의 해양국가로 성장한다. 하지만 13세기에 벌어진 한 사건이 베네치아와 비잔틴 제국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1203년) 이슬람 제국으로부터 성지를 회복하기 위한 십자군 원정이 준비되고 있었다. 4차 십자군 원정이었다. 베네치아도 해군을 동원해 성지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비잔틴 황실에서 온 한 남자가 특별한 요구를 했다. 내가 황제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삼촌이 그 자리를 빼앗았고 나는 쫓겨났다. 나를 도와주기 바란다. 내가 황제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콘스탄티노플로 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었다. 당시 십자군은 원정을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자신이 황제가 되면 막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베네치아의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로 진군했다. 십자군의 후원을 받은 그 남자가 황제 자리에 오르는 것은 자명한 듯 보였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십자군이 약속했던 보상을 받기도 전에 그 남자가 암살당한 것이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분노했다. 십자군 원정에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십자군은 암살자 처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다. 그때가 1204년 4월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수도가 함락됐다. 십자군 병사들이 3일 동안 도시를 약탈했다. 당시의 전통이었다. 한 병사는 세상의 재물 3분의 2가 콘스탄티노플에 모여 있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콘스탄티노플은 중세의 보물창고였다. 오늘날 베네치아에 남아있는 비잔틴 보물의 많은 양이 당시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베네치아로 반입된 많은 비잔틴 보물들이 아직도 산마르코 성당에 전시되어 있다. 성당 2층에 보물 전시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비잔틴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만호석 성배. 성배는 성찬식에 사용되는데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담는다. 당시 탁한 빛을 내는 젓갈색의 만호석은 예수의 피를 의미했다. 이것은 금과 은으로 만든 향로다. 향로도 가톨릭 의식에 사용된다. 표면의 섬세한 조각들은 금속판을 두드려서 만든 것이다. 대천사 미카엘. 자세히 살펴보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밀리미터 단위까지 다룰 수 있는 정밀한 세공술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사의 두 날개는 금속판 위에 유리막을 입혀 만들었는데 칠보공예로 알려진 방법이다. 비잔틴의 칠보공예는 특히 아주 뛰어났는데 섬세한 무늬가 찍힌 금 소지에 염료를 채우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팔라도로는 보물을 보관할 공간이 더 필요해지면서 조금 개조됐다. 특히 휘장의 아랫부분을 많이 바꾸었다고 한다. 원래는 여기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베네치아 총독의 얼굴로 바뀌었다. 베네치아와 비잔틴의 뒤바뀐 운명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당시 베네치아로 가져온 보물 중에는 아주 귀중한 5세기의 문서도 있었다. 하지만 화저로 문서가 소실되면서 지금은 일부만이 남아있다. 그런데 문서에 담겨있던 그림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이크가 있다. 창세기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바로 산마르코 성당의 입구 천장에 붙어 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까지의 과정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다. 신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 땅에 보내는 모습도 보인다. 이 그림을 문서에 남아있는 부분과 대조해 보면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베네치아는 비잔틴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이 네 마리 말은 원래 콘스탄티노플의 히포드롬을 장식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산마르코 성당에 조용히 서 있다. 동상의 역동적인 모습만이 비잔틴 제국의 화려했던 시절을 묵묵히 드러내고 있다. (4차) 십자군 원정이 끝난 후 비잔틴 제국은 잃어버린 콘스탄티노플을 되찾고 다시 번영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다음 시간에는 비잔틴 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아보고 그 속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것이다.